우리나라도 처음에 출발은 내각제로 했었어요. 당시 이제 그 재헌국회를 주도했던 한국민주당, 한민당 계열이 결국 국회와 행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을 융합한다는 차원 내각제로 시작을 했는데, 또 당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유준호 박사라든가 또 헌법기초위원회 의견이 내각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승만의 등장과 함께 대통령제 요소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협안으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내각제적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거고, 대통령제 원형에 가깝다고 하기보다는 중간쯤 어디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으나 대통령제 쪽에 상대적으로 좀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우리의 제도고, 그때 시작했던 문제들이 지금도 사실상 계속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박명호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정치, 또 정치 과정, 또 정치학 개론 등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탄핵은 제도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대통령제를 하는 경우에는 갖고 있는 제도긴 하겠지만 흔하게 쓰여지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250년 가까이 되는 미국에서조차도 탄핵이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었고, 또 탄핵 직전에 정치적 해결이 대부분의 경우였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좀 많은 편이죠. 이번에는 사실 계엄에서부터 탄핵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일이고, 또 계엄이라는 자체가 갖는 이 시대와의 불화, 전혀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게 45년 전에나 가능했던 일이 45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시대착오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탄핵이 불가피했을 수는 있지만 당연히 또 이루어져야 될 절차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해결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좀 놓쳤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이제 탄핵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제일 첫 번째 사례였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는데 그 여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 탄핵에 이르게 됐던 거고, 탄핵을 하기에는 조금 소소한 거리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게 당시의 여론이었고, 물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요구한 그 선거법 때문에 위반한 건 맞지만 이게 탄핵까지 갈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던 거고, 반탄핵 열풍으로 당시 그 열린우리당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이지 못한 선거법의 문제도 제기했고, 또 그 대통령을 사실상 당시 야당들이 선거에서는 졌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모험주의의 결과라고 봤다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8년 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국정농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사안인데, 당시로서는 그 여당과 야당이 사실 한석 차이로 그 의석 차이가 거의 없었고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중진급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한 60여 명 이상 되는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한 87년 민주화 이후에 세 번째 이제 탄핵을 경험하는 사례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이게 내란에 해당되는 거냐, 또 최근에는 이제 외환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 법리 공방이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러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게 법리적인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고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봐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부는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법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끝난 정리가 된 사항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앞서 두 번의 탄핵이 가져다 주었던 우리 공동체의 정치 리더십에 대한 고민과 함께 법치주의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그리고 정치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제공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걸 의도하고 했을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저러한 파생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재헌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학술적인 용어는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준내각제적 대통령제라고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한쪽 끝에는 대통령제가 있고 한쪽 끝에는 내각제 또는 의원 내각제가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부 형태들은 사실상 전부 하이브리드입니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으로서의 대통령제는 주로 미국을 언급을 하는데, 사실 여기도 원형이라고는 하지만 원형 중에 지금 존재하는 것 중에 그중 원형에 가장 가깝다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제는 권력의 분립이 원칙이죠. 삼권 분립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거고, 견제와 균형이 핵심적인 원리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권을 철저하게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반대쪽에 이제 내각제 또는 의원 내각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사실 의원 내각제라고 부르냐 내각 책임자라고 부르냐도 약간의 제도적으로 다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만, 통칭해서 그냥 내각제라고 부르게 된다면, 앞서 대통령제가 권력의 분립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원형으로서의 내각제, 원형으로서의 대통령제가 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요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가깝고 저쪽에 가깝고 딱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따라서 내각제라고 한다고 해서 내각제 원형이 아니고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는 내각제도 존재하게 되고, 반대로 대통령제지만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와서 운용하는 걸 보면 내각제처럼 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걸 보는 거냐 아니면 현실형으로 보는 거냐는 좀 구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출발은 내각제로 했었어요. 당시 이제 그 재헌국회를 주도했던 한국민주당, 한민당 계열이 결국 국회와 행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을 융합한다는 차원 내각제로 시작을 했는데, 또 당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유준호 박사라든가 또 헌법기초위원회 의견이 내각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승만의 등장과 함께 대통령제 요소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협안으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내각제적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거고, 대통령제 원형에 가깝다고 하기보다는 중간쯤 어디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으나 대통령제 쪽에 상대적으로 좀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우리의 제도고, 그때 시작했던 문제들이 지금도 사실상 계속 되는 거죠. 이 내각제적 요소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제 나라들은 국무총리가 없어요. 있는 나라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내각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또 대통령제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또 해.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제에서 주로 하는 나라들이 이 제도이고 사실은 대통령제 나라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제도인데 또 그걸 쓰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왜냐하면 대통령 우리가 국민 직선으로 뽑게 되니까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와서 사실 헌정사 한 70여 년 플러스의 기간을 보면 내각제적으로 사실 대통령제가 운영되어 온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여당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표현은 내각제에서 쓰는 거예요. 그건 정부하고 여당이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입법부의 다수파가 행정부를 구성하니까 정부 여당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정부 여당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고 집권당이냐 야당이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그 역할이 우선인 거지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우선은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당정 협의도 있어. 이거 내각제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일이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사실 제도적으로 있는 장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제를 내각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괴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였고 또 이제 내각제로 출발했던 재헌국회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가 준내각제적 대통령제가 된 거는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의 캐릭터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가 국민 직선에 의해서 뽑히기 때문에 검증되거나 확인되거나 계속 그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정치인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보다는 개인의 캐릭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계속 지금 대통령들은 뭐 민주화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반의회주의적 대통령제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된 다음엔 대부분 국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불편해하는. 그래서 사실 제도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죠. 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또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시점상 오해의 여지와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 이후에 마무리가 더 우선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확인한 또 경험한 여러 제도적 허점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정치적 입장의 차이, 정치적 유불리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전혀 아니었어요. 특히 민주화 이후에 대부분의 제도 개혁, 그것이 정당 개혁이든 선거제도 개혁이든 또는 정부 형태의 그 개헌 노력이든 목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제왕적이라고 불렸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 반대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거였어요. 정당 제도 개혁도 그랬고 선거제도 개혁도 마찬가지였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해왔는데 이게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또는 준내각제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 우리가 흔히 협치라고 부르는 이거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왕적이 되는 거고 국회는 항상 특히 이제 슈퍼 메조리티가 된 야당이 돼버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해서 한쪽은 계속 탄핵만 하게 되고 한쪽은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계속 봐왔던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계속 교착 상태. 이게 둘이 여지를 좀 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또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장들이 개헌 관련 자문위원회, 뭐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다 구성해서 개헌안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천이 안 돼. 왜 실천이 안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제하는 제도를 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헌은 정치 개혁의 완성이거든요. 마무리, 출구예요. 근데 준비는 전부 출구 쪽만 해놨어. 입구를 하나도 안 해놓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갈 생각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합의가 돼야 돼. 근데 이건 합의가 안 돼, 잘.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양쪽에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 100명이 넘는, 그다음에 60명이 넘는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들 때문이에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딱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치하도록 하려면 국회의 다수파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슈퍼 메조리티가 등장하지 않는 제도를 전제로 해야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야 다른 정파를 끌어들여야 법안 통과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뭐 임기 조정을 해서 뭐 4년 중임제로 한다는 등 말은 많아도 실천이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입구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출구를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특히 우리처럼 인구의 절반가량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살고 지방은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서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하게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뽑혀야 되는 상황인데, 또 지금 선거제도는 거의 유권자 2명 중에 1명의 표는 사표가 돼요. 왜냐하면 단순 다수제니까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굳이 50%를 얻지 않고도 당선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에, 대표성에, 비례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게 연동형 비례제인데, 연동형 제도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독일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정당도 절대 과반을 차지할 수가 없는 선거제도거든. 절대란 말을 쓰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가장 적죠. 근데 지금 선거제도는 절반도 안 되는 득표율을 갖고도 60% 이상을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려야 사람이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의회가, 국회가 국민의 민의대로, 사람들의 의견대로 구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뭐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가능해요. 어차피 총리는 국회에서 인주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에서 예를 들면 정파별로 복수 추천하자. 그 중에서 대통령은 선택만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선택하든 국회에서 인준한다 라고 하면 돼요. 정치적 합의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승자 독식주의라고 표현되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않느냐. 0.73%밖에 이기지 못했는데 권력은 10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죽자사자 대통령 권력을 향한 돌격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기거나 지거나, 이기거나 죽거나. 결국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치를 전제로 한 거니까. 그러면서 보면 일단 비례성과 대표성 있게 구성된 국회, 그다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총리 추천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총리 선출제. 그러면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수반으로서의 역할과 외교와 국방을 중심으로 하고, 내치는 국회의 다수파가 총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우리는 거기에 지금 의원이 장관도 겸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도하지 않은 효과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제도인데, 인사청문회 여태까지 결과를 보면 전현직 의원은 불패야. 아무도 청문회를 통과 못한 사람이 없어. 그럼 그들이 국정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아. 경험했던 곳이니까. 의회에서 봤던 곳이니까. 그럼 사실상 내각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지금처럼 심의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 된다면 이거 뭐 법으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아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진전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모든 걸 법규적으로 다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 누가 어떤 캐릭터의 리더십이었느냐라고 하는 걸로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그 리더십이 어느 공동체든 이 최고의 리더십 안에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회사든 가정이든 그 리더십이 그 시점에 시대적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리더십이 이해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리더십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한 게 된 게 이번에 아주 결정적으로 극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냐.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성장시킨 거의 유일한 사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일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동성, 특히 이번 그 윤석열 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계엄에서부터 탄핵까지 한 10하루 남짓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 역동성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과 몇 사람의 일탈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거예요. 제도가 보완하면서 복원시킨 거고 회복한 거죠. 그 한 10하루 정도 남짓한 시간에. 그게 이제 역동성이기도 하고 복원력의 힘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개인과 몇 사람의 일탈을 시스템이 복원해내긴 했지만 시스템이 먼저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교훈을 얻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의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그 폐해와 관련돼서 보게 되면 지금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거대 야당의 리더십의 테스트이기도 하고 지금 집권 여당의 반성을 촉구하는 반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의 노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앞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관성적인 이제 흐름 속에 아직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차분하게 고민해보고 확인해보고 또 제도 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